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32차 현배양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 바이오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반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내용은 유전자 가위 기술의 개념과 최근 개발 동향, 그리고 초소형 유전자 가위 기술의 소개와 치료 전략, 그리고 신약 바이오벤처의 생존 전략으로서 글로벌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 내용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또 주위에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사분으로는 진코아의 김용삼 대표님이 되시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진코아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도 계십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의 전임교원이시기도 하고요. 한국유전자교정학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으시고 또 전문가로 일을 하고 계신데, 오늘 그런 전문적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초소형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어떻게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의 가장 큰 줄거리라고 하면 결국 센트럴 도그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식상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꺼낸 이유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센트럴 도그마라고 할 때 DNA와 RNA의 단백질의 이 축을 양적인 관계에서 주로 많이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질적인 컨셉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첫 페이지에 넣었습니다. 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이 원본이 되는 DNA가 변하는 거고요. 그 DNA 변화의 핵심에는 이제 DNA 돌연변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물체는 일정 부분, 일정 속도를 가지고 이제 변이가 일어나게끔 되는데요. 왜 변이가 일어나게끔 되었을까를 살펴보면, 결국은 DNA가 변해야지만 주어지는 환경에서 적응하는 개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진화적인 토대가 마련이 되고요. 또한 다양한 개체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어울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도 이제 이 변이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NA라는 것은 사실은 내적으로도 스스로 변화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외부 변화의 자극에 의해서 또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대응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다른 언어라고 불릴 수 있는 돌연 변이, 유전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DNA가 똑같이 변이가 일어나는데도 긍정적인 측면은 진화와 다양성이 유지되는 반면에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것이 다양한 유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같은 DNA, 같은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과연 이렇게 DNA 변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질환을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유전자 가위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에 보면 대부분의 이제 약들이 암이라든가 뇌질환, 혈관질환, 여기에 되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질환들에 의한 발병률이 가장 크고 언맷 니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희귀 질환을 말을 들어보면 사실은 질환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 앓고 있는 환자들이 수가 적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작은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질환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전체 희귀 질환 시장을 보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통계에 의하면 미국 인구가 이제 한 3억 명이 이제 넘어가는데요. 이 중에서 3천만 명이니까 한 10%의 인구가 다양한 희귀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통계학적인 수치고요. 그리고 이 희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뭐냐? 80% 이상은 결국 DNA가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한 이들 중에
5%만이 치료제가 있고 95% 이상은 아직까지 치료제가 전무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클리니컬 언맷 니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전 변이로 일어나는 그런 다양한 유전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치료 전략을 제시할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유전 질환을 치료하려고 하는 다양한 모델리티들이 사실은 있죠. 뭐 합성 신약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핵산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세포 치료제, 그 다음에 AAV와 같은 바이러스 딜리버를 이용한 유전자 전달 치료제 이런 것들이 같이 유전자 편집 기술과 경쟁하는 그런 드럭 모델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가해는 무엇이 차별이 되냐면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 유전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고쳐야 하는 그런 직관적인 그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치료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DNA를 고쳤기 때문에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 없다는 그런 원타임 트리트먼트가 가능하다는 것이 유전자 가위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가위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유전자 가위는 크게 두 가지의 컴포넌트, 구성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자 가위니까 이 자르는 가위에 해당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분으로 말하면 단백질이고요. DNA 엔도뉴클리에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DNA를 자르는 성분과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디를 자를지를 결정해주는 이 GPS의 기능을 갖는 이 컴포넌트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가 이런 기반에 의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징크 핑거 뉴클레이스, 2세대가 탈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리스퍼카스가 이제 3세대 기술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름을 잘 보시면 앞에가 GPS의 기능을 갖는 컴포넌트를 수식하는 언어로 되어 있고요. 뒤에가 가위로 구성된 컴포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보시면 징크 핑거가 GPS의 기능을 갖고요. 즉 어디를 자르는지를 결정해주고 뉴클레이스, 여기 보시면 포크1이라는 뉴클레이스가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 DNA를 절단하게 되는 1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2세대 탈렌인데 이건 약자인데 결국은 이 탈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주파날이 이렇게 붙여 있는데요. 이게 탈이고요. 요것이 GPS의 기능을 갖는 컴포넌트, 그 다음에 N, 이건 뉴클레이스 약자입니다. 보시면 역시 포크1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동일한 구조의 유전자 가위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부분 유전자 가위 대명사 하면 크리스퍼로 아시죠? 크리스퍼가 GPS의 기능을 갖는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요. 카스가 자르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크리스퍼는 미생물에서 특정 부분이 막 서열이 반복되는 구간을 설명하는 건데요. 이 크리스퍼에서 어떤 물질이 생성이 되면 이 가이드 RNA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 가이드 RNA에 보시면 이 RNA고요. 여기 이제 이쪽이 DNA입니다. 그래서 RNA하고 가이드 RNA가 DNA하고 베이스 페어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게 베이스 페어링이 딱 맞으면 이 크리스퍼카스는 여기가 내가 잘라야 할 곳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 RNA하고 결합이 된 카스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열려진 부분을 자르게 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GPS의 기능을 갖는 성분과 DNA를 자르는 핵산 분해 효소가 결합이 돼서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자르면 그 어느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특정 유전 질환 변이가 있는 곳을 자르게 되면 그 부분이 치료가 되고 변형이 되어서 이제 유전 질환이 치료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퍼카스가 유전자 가위의 대명사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전 기술이 효율이 매우 낮아서 치료제로 갈 수 없었던 그런 한계점을 이제 극복하기 시작했고 또한 누구나 쉽게 이것들을 연구하고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이라든가 확장성 이런 측면에서 이런 기술적 향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대학, 연구소, 그다음에 산업기관 모두 크리스퍼카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크리스퍼카스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전이 돼 왔느냐? 이제 많은 연구, 사실 지난 10년간 폭발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많은 셀 네이처 사이언스,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저널들에서 관련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한 15년이 지나는 이제 시점이 되니까 첫 번째 치료제가 이제 드디어 FDA와 영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카스갭이라는 상품명의 이제 치료제입니다. 어떤 질환을 이제 치료하는 거냐? 혈액질환인데 혈액질환 중에서도 요 베타살라세미아하고 시클셀 아네미아 이 두 질환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무슨 빨간 단추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도너츠 같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게 우리 혈액 내에 존재하는 적혈구입니다. 산소 운반의 기능을 하는 그런 적혈구인데요. 이것이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 유전자가 이제 변이가 되면 이렇게 적혈구의 숫자가 줄기도 하고 그렇게 파괴가 잘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 시클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산소 운반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제 악성 빈혈이 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적혈구들이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이제 혈관을 막아서 다양한 통증이나 부종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하게는 발달장애나 그다음에 조기 사망하게 하는 그런 질환을 유도하게 됩니다. 원인을 잘 살펴봤더니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의 이상이고요. 헤모글로빈은 여기 보시면 알파라는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두 가지의 단백질. 사실 동일한 단백질이 이제 두 개가 맞물리는 거고, 베타라는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이 베타 글로빈 두 개가 즉 네 개의 서브 유니트가 결합이 돼서 이제 하나의 단백질 형태를 이제 이루게 되고, 여기 안에 철이 들어있어서 그 철이 이제 산소 운반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파보다는 일부에는 알파의 변이 때문에 생긴 환자도 있지만 대부분 이 베타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서 이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서 이제 이런 질환이 생기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나 봤더니 시클셀 같은 경우는 연간 한 30만 명, 그다음에 베타살라세미아는 한 6만 명 정도의 신생아가 매년 태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질환과 통증과 조기 사망에 이르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제니프 다우든하고 엠마누엘 샤펜티어가 사실은 최초로 두 여성 과학자가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는 그런 성과를 2020년도에 냈고요. 이 두 분이 2012년도에 이제 사이언스의 논문을 내면서 이 크리스퍼카스가 유전자 가위의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유전자 치료제의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이 이제 논문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 두 분은 그 다음 해에 크리스피엘 세라피틱스라는 저희와 같은 벤처 기업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벤처 기업에서 어떤 치료제를 개발할까 이제 고심하면서 201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이 혈액 질환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고, 약 5년 이상의 전임상 연구, 그 다음에 3년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작년에 미국과 영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보시면 독특한 점이 오히려 비임상 연구가 한 5, 6년으로 훨씬 2배로 길고 임상은 2, 3년 짧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치료가 하느냐, 결국 이제 혈액은 골수 세포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골수에 있는 조혈모 세포를 밖으로 꺼내서 이제 유전자 과회를 이제 시험관에서 집어넣고, 그래서 BCL11A라는 유전자를 교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혈모 세포를 다시 환자에다가 이식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치료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전자 교정된 조혈모 세포가 골수로 생착이 되고 거기 생착된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상적인 적혈구를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원타임 트리트먼트, 영구적인 치료제가 이제 가능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유전자 치료제를 보면 크게 이제 엑스비보 영역과 인비보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엑스비보는
몸에서 세포를 밖으로 꺼낸 다음에 이 몸 인체 밖에서 이제 유전자 치료를 하고 그 세포를 다시 환자의 몸에 넣는 그런 방식의 치료제가 되겠고요. 인비보는 유전자 가위나 유전 물질을 몸 안으로 직접 주입을 해서 치료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카스게비는 바로 이 엑스비보 방식의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환자 몸에서 조혈 모세포를 꺼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니까. 이 엑스비보의 또 다른 큰 축이 이제 카티나 카-NK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나 이런 것들을 또는 조혈 모세포를 이제 환자 몸에서 빼서 이제 유전자로 도입한 다음에 치료하는 방식이니까요. 근데 유전자 가위로 치료할 수 있는 엑스비보의 질환 영역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환자 몸에서 뺄 수 있는 건 결국 조혈 모세포나 면역세포고 그것에 관련된 유전 질환이 몇 가지가 되느냐를 보면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환자 수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크리스퍼 세라피틱스는 엑스비보 영역에서 환자 수도 많고 어느 정도 언맷 니드가 있는 첫 번째의 질환을 잘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크리스퍼 세라피틱스가 왜 그 시클셀과 베타살라세미의 영역, 즉 엑스비보 치료제를 잡았을까를 고민해 보면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당시만 해도 인비보 영역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이 딜리버리 시스템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럭스터나 졸겐스마와 같이 AAV와 같은 그 바이러스성 전달체가 사실은 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2017년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럭스터나하고 졸겐스마가 승인을 받으면서 AAV가 정말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비보 딜리버리 시스템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고, 이제 이 크리스퍼 세라피틱스하고 벌텍스가 이 질환의 개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비보 영역으로 도전하기는 쉽지는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엑스비보 영역에서 딜리버리에 대한 허들이 낮은 그런 접근을 택했던 거죠. 하지만 앞으로는 결국 많은, 아까 말씀드린 약 7,000여 종 정도의 많은 유전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비보 딜리버리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AAV가 됐던 다른 비바이러스 딜리버리가 됐던 이런 효율적인 전달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기에 유전자 가위나 유전 물질을 담아서 전달하게 됨으로써 유전 질환을 치료하게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비보 유전자 치료제 개발 영역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AV에서 잠깐 살펴보면 결국 인비보 영역에서 유전 물질을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딜리버리 툴로서는 현재는 크게 양대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에서는 AAV라는 이제 바이러스가 있는 거고요. 비바이러스에서는 아마 코로나 지내면서 다 백신 맞으셨을 텐데 파이저나 모더나가 취했던 그 LNP라는 그 딜리버리의 그 두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현재 경쟁하면서 더 좋은 딜리버리 툴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두 개가 아닌 또 제3의 딜리버리 툴이 나올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V 툴은 인비보 딜리버리에서 이 럭스터나 졸겐스마가 보였던 이 안전성, 그 다음에 전달의 효율성, 그 다음에 가끔 렌티나 레트로바이러스가 보이는 크로모좀에 인테그레이션 되는 그런 위험성, 이런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좋은 딜리버리 툴이라고 인식이 되고요. 또 많은 국내에도 이제 몇몇 회사들이 있는데 많은 이 벤처 기업들이나 이제 바이오텍 기업들이 AAV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효율이 좋은 AAV로 이제 딜리버리 툴로 발전시키려는 이런 노력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AAV로 활용한 유전자 전달,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그 AAV가 갖고 있는 제한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어 나를 수 있는 유전 물질의 크기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AAV는 너무나 작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작은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바이러스가 기생하게 되지만
보통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폴리머레이스 정도는, 그러니까 번식하는 데 필요한 폴리머레이스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이 AAV는 그것조차 없습니다. 그만큼 작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아데노바이러스하고 같이 사실은 같이 공존을 해야지 이제 복제가 필요한 그런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다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실어 다룰 수 있는 이제 그 페이로드 유전자의 크기가 굉장히 작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유전자가의 툴들을 이렇게 보시면 카스9부터 최근에 카스12 계열의 다른 시리즈들이 이렇게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제 크기를 보시면 카스9이 4.1kbase부터 쭉 3점대 초반, 2점대, 이제 저희가 1점대 초반에 굉장히 작은 초소형 유전자 가위를 개발해서 요거를 활용한 다양한 이제 회사들이 이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이제 위해서 이제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굉장히 가장 사이즈가 작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럼 이 사이즈가 작은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치료 전략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뒤에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재 보시면 대부분 임상이라는 것은 엑스비브에서 일부, 그다음에 이제 LNP를 활용한 카스9 기반의 리버 디지즈가 일부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다양한 이제 딜리버리를 통해서 이제 다른 뇌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질환 장기에서 다양한 인비보 유전자 치료제가 이제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초소형 유전자 가위 플랫폼을 영문 이니셜로 표현하면 타겟이라는 기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전자 가위와 이제 가이드 RNA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저희 카스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서 타이니 뉴클레이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가이드 RNA는 저희가 성능의 향상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오그먼트 RNA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향상된 구성 물질을 통해서 만들어진 유전자 편집 기술, 지놈 에디팅 테크놀로지라는 그 약자를 따서 타겟이라는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당연히 AAV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고 LNP나 RNP 형태로도 전달이 가능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인비버 영역에서의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즈가 작다고 효율성이나 이런 안전성 측면에서 손해를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엔지니어링 기법을 통해서요, 효율이 좋고 그다음에 오프 타겟 같은 것들이 낮은 안전성을 이제 확보를 하고 이렇게 이런 낮은 작은 사이즈를 이용해서 다양한 바이러스, AAV와 같은 바이러스 통해서 이제 딜리버리를 원활하게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남는 공간에 다양한 이 펑셔널 프로틴들을 붙여가지고 다양한 유전자 가위 툴들을 개발하는 이 확장성까지 저희가 확보한 것이 장점이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전자 가위는 큰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회사에는 큰 연장통이 있는데 유전자 가위라는 연장통이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어떤 연장들이 들어있냐면 유전자를 자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정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전자를 인테그레이션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AI라고 해서 진 익스프레션을 액티베이션하거나 이니비션하는 그런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그런 툴들을 다양하게 갖춰서요. 질환마다 특정 질환에 가장 적합한 유전자 틀을 선택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그동안 저희가 집중했던 부분은 두 가지의 컴포넌트, 즉 GPS의 역할을 하는 가이드 RNA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그 기능을 확보했고요. 두 번째, 지금도 계속 이제 매일매일 저희 카스가 진화하고 있는데 이 디렉티드 에볼루션을 통해서 카스를 엔지니어링을 함으로써 낮은 효율을 보이는 것들을 효율 향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치료제 개발을 고도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매일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이즈가 작지만 서열이 조금씩 다른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오프 타겟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 변이만 잘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오프 타겟이 다른 카스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장점과 더불어 과연 초소형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이제 이 장표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초소형 하면은 뭐 초소형 정찰, 뭐 위성, 그다음에 드론 이렇게 표현하는 수식어로도 많이 쓰이는데, 과연 초소형 유전자 가위라고 하면 결국은 유전자 가위는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AAV와 같은 바이러스에다 저희가 이제 실어야 되고요. 여기다 다 싫다가 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 치료 물질을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카스를 이제 몸 안에서 발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프로모터가 따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 ATA이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이드 RNA 익스프레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U6와 같은 이제 프로모터가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센셜한 아주 메이저 컴포넌트인데, 사실은 카스가 사이즈가 크다 보면 이런 이센셜한 컴포넌트를 넣는 데 마저도 제한점이 따르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카스가 작다 보니까 프로모터를 좀 더 효율적인 프로모터를 쓴다든지, 아니면 인핸서를 넣어서 효율을 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듀서블 시스템을 넣거나 티슈 스페시픽 프로모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어쨌든 다양한 옵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링커나 다양한 T2A나 P2A 같은 것들을 넣어서 다양한 이펙터를 붙일 수도 있고, CDS를 통해서 진 딜리버리와 진 에디팅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PRE 같은 시스 엘리먼트를 넣어가지고 이 바이럴 이 페일로드를 세포화에서 안정화시킴으로써 이제 세포 내에서 진 에디팅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사실은 이센셜하고 베이직한 건 아니지만, 이것을 도입했을 때 훨씬 이 성능의 향상이 기대되는 이런 컴포넌트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가이드 RNA를 여러 종류를 넣을 수도 있고, 하나의 종류를 여러 카피를 넣어서 다양한 옵션들을 또 행사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인 바이러스 딜리버리 툴이지만 유전자 가위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외에 부수적인 억세사리 프로틴, 그 다음에 레귤레이터리 프로틴들을 다양하게 이제 조절해서 그 다음에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저희 기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어떤 세포에서 유전자 넉아웃을 하고자 할 때 전통적으로는 DNA를 잘라서 그 부분을 이제 프레임 시프트를 일으켜가지고 진 넉아웃을 할 수도 있지만, 베이스 에디팅을 써가지고 스플라이싱 리전을 이제 바꿔가지고 베이스 하나를 바꿔서 유전자 넉아웃을 할 수 있고요. 또는 CB 같이 뭐 CAA 같은 중간에 있는 시퀀스를 TAA와 같은 이제 스탑 코던으로 바꿔서 이렇게 진 넉아웃을 할 수 있거나, 또는 자른 다음에 도너 DNA를 넣는 HDR 방식을 통해서 이제 유전자 넉아웃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옵션들을 우리가 시퀀스 컨텍스트 디펜던트하게, 그러니까 그 서열이 갖는 문맥에 맞게끔 저희가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기술의 또 하나의 이제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영역은 첫 번째 오큘라 영역이 있고요. 이제 오큘라는 시각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전성 시각장애를 치료하는 측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질환, DMD라든가 DM1 이런 것 같이 근육 유전 질환들을 치료하는 영역이 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CNS 분야입니다. 그래서 헌팅턴, SMA, 그다음에 이런 드라베시나 간질 질환 이런 쪽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대사 질환 이런 쪽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CAR-T나 CAR-NK 개발하시는 벤처 기업에서는 또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그 CAR-NK나 CAR-T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전에 있는 인게니움 이런 세포 치료제 회사들과 협력해서 더 좋은 항암 면역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연구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영역 치료제 중에 예시, 어떻게 저희가 조금 저희의 초소형 유전자 가위라는 장점을 레버리지 해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예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LCA10이라는 치료제입니다. LCA10은 이제 안과 질환이고요. CEP200이라는 유전자에 변이가 생겨서 점차 이제 시력이 상실되는 시각장애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시신경에 있는 요 포토리셉터 셀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콘셀이라는 시신경 세포인데 이렇게 이쁘게 생겨야 되는 이 콘셀이 CEP201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이렇게 모양이 변했고 인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처음에는 가장자리 신경이 이제 시각이 멀어지고 그다음에 점차 가운데 있는 중심 시력까지 멀어져서 이제 시각 장애가 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LCA 관한 넘버링을 통해서 불려지는 이 시각 장애가 있는데요. LCA 뭐 1, 2, 3, 4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들 중에서 이 CEP200에 의한 변이가 LCA10인데 시장 규모로 보면 이제 가장 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거의 눈이 머는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영어로 말하면 devastating, 그러니까 완전히 삶의 질을 망가뜨리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죠. 그럼 우리는 상상하기에 유전자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유전자 서열을 보니까요 하나가 변했어요. 보시면 AA가 H로 다 하나가 변했죠. 이렇게 하나가 변한 것이 이렇게 극심한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 질환의 severity가 결국 DNA 변이의 변화 정도하고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DNA가 30억 개 중에 하나가 변해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변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더구나 이거 인트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엑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트론 이 중간에 이 변이가 하나가 생기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생기지 말아야 할 엑손 하나가 중간에 생기면서 이 전체의 유전자가 망가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트론 중간에 딱 들어가 있는 요 변이 하나를 해소해야지만 이제 요 유전자 치료가 이제 가능한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사실은 미국의 버스턴에 있는 에디타스라는 회사가 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임상 시험을 사실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략이 여기 변이가 있는 IBS26 요 사이트에 양쪽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자르고 왼쪽 잘라서 요 변이 있는 부분을 싹 날려버리는, 싹 도려내는 그런 치료 전략입니다. 컨셉은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이드 RNA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발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라야 되니까 요 SA-Cas9이라는 사이즈가 좀 작은 요 Cas9을 프로모터에 붙여가지고 요거를 ABA5라는 전달체에 담아서 여기다 레티날 영역에다가 망막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딱 찌르게 되면 얘가 발현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날려지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임상을 거치고 임상 1상을 거쳤어요. 그래서 임상 1상을 거쳐서 결과를 봤더니 2024년도에 뉴 잉글리시 저널 오브 메디신에 이제 나온 결과를 보면 안전성은 확보했다. 다만 유효성이 14명의 환자를 인롤 해가지고 봤더니 딱 4명의 환자에게 효과를 보였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 4명이 과연 충분하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이루어졌고 결론은 상업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LCA10 환자가 뭐 암 환자처럼 이렇게 충분히 큰 시장을 형성하지 않고 있는데 그 중에서 14명 중에서 4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상업성에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에디타스는 사실은 안전성과 어느 정도의 효과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의 개발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4명 중에 4명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한 명은 약간 보더라인이 걸쳐 있고요. 3명 정도만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본 이렇게 결과고요. 요거는 IBS26이라는 환자가 2카피에 모두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런 환자에게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치료제의 편집 효율이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희가 결론이었고요. 그 부족한 효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면 현재 4명 정도밖에
발휘하지 못했던 이 효력을 이 14명 대부분의 환자에게 효력을 발생을 시킬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정말로 진정한 치료제로 개발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초소형 유전자 가위를 이제 이용하는 거고요. 보시면 프로모터도 기존의 에디타스가 썼던 프로모터보다도 좀 길지만 효율적인 프로모터를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WPR을 달아서 이 에디팅의 효율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 RNA를 왼쪽 오른쪽 자르는 이 하나의 페어를 한 카피만 기존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면 저희가 이걸 복수계를 사용해 가지고 양쪽을 자르는 절단 효율을 훨씬 높여서 전체적인 이 에디팅 효율을 저희 유전자 가위 측면에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디타스는 AAV5라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냥 와일드 타입 형태의 AAV를 사용했다면 저희는 포토 리셉터 셀에 보다 특이적이고 전달 능력이 훨씬 좋은 그런 엔지니어링된 AAV를 사용해서 전달함으로써 저희 유전자를 잘 전달해서 치료 효율을 또 다른 측면에서 높이려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을 같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된 AAV를 확보하고 있는 이제 미국의 레비티, 퍼킨알머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회사와 현재 공동 연구를 통해서 앞서 에디타스가 했던 그런 제한점들을 극복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현재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례를 더 드려드리면 드라벳이라는 치료제고요. 이거는 간질입니다. 소아 간질이고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한 몇 달 정도 지나면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급성 그 간질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간질이 심한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수십 번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간질이 일어나러 갔더니 소듐 채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SCN1A라는 유전자가 이 소듐 채널을 코딩하는 그런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아이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한 카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요 두 유전자 한 쌍에서 이 소듐 채널을 일정한 부분 이렇게 생산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뇌신경에서 발현이 되면서 어떤 신경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엄마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자에 이제 변이가 있으면 그 변이로부터 정상적인 소듐 채널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한 카피 정도의 소듐 채널만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하자면 간질의 형태, 발작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유전학적으로 이걸 하플로 insufficiency라고 하는데요. 이제 충분하지 못한 소듐 채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부족한 소듐 채널을 다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즉, 진 딜리버리를 하면 좋은데, 보시면 이게 이제 소듐 채널이거든요.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실어 나를 수 없다는 게 또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 딜리버리가 이제 제약 사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래서 고치려고 봤더니 보시면 이 유전자의 뮤테이션, 즉 변이가 있는 곳을 다 나열한 곳인데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특정한 곳을 고치려고 해도 이 변이가 있는 환자는 혜택을 받겠지만 나머지 다른 변이가 있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업성에서 굉장히 제한점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전자를 전달할 수도 없는, 그래서 치료제가 없는 이 영역에 대해서 이제 치료법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AI 기술 중에 진 액티베이션 기술을 저희가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전자 가위는 아까 유전자 가이드 RNA하고 이제 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카스는 이제 자르는 거잖아요. 이 자르는 기능을 없애버린, 죽여버린 데드 카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액티베이터, 진 액티베이터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 가위가 특정 유전자에 도달해서 그 유전자의 진 액티베이션을 조절하게 되고요. 실제 유전자 발현이 원래 거보다 이 유전자 가위를 전달했을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뮤테이션이 있는 그 SCN1A의 프로모트 리전에 우리 유전자 가위에 액티베이터를 달아가지고 가이드 RNA를 넣어주면 이 정상적인 유전자의 소듐 채널의 발현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2가 발현이 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뮤테이션이 있어서 1이 발현되는 상황인데 이 정상적인 그 알렐의 익스프레션을 2배로 올리면 다시 2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익스프레션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도세지를 저희가 잘 조절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뇌 신경에다 넣어준다면 이제 부족한 이 소듐 채널의 양을 보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드라베이스 같은 간질 치료제를 치료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질을 보시면 요 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르는 기능 없앤 데드 카스고 여기다가 진 익스프레션을 조절하는 액티베이터를 달아서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요거를 위치시킬 거냐? 바로 SCN1의 프로모터에다가 잘 위치시키면 그리고 요 물질을 AAV에다가 잘 담아서 뇌신경에다 전달하면 우리가 필요한 이 소듐 채널의 양을 보충함으로써 영구적으로 보충하면서 함으로써 이 드라베 치료를 치료할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작지만 다양한 옵션을 구사할 수 있는 그래서 치료제가 사실은 컨셉츄얼리 가능하지만 사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 공략해서 퍼스트 인 클래스나 베스트 인 클래스의 치료제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 목표는 이런 치료제로 사실은 글로벌화에 성공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회사가 한 지 이제 7년차 정도 돼가고 있는데 저희가 7년 동안 느꼈던 그 글로벌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그럼 글로벌화는 무엇냐라고 참 살펴보면은요. 글로벌 측면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말할 수 있는데 결국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글로벌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처음에 현재 그 생태계에서 생태계 군림하고 있는 빅파마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 스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글로벌한 임상시험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동연구나 이렇게 파트너링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제약사들과 이렇게 공동연구를 할 때 사실은 그런 제약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임상 경험이나 제도에 대한 컨트롤 이런 것에 대한 경험치를 제공하게 되고요. 사실은 기술은 그런 라이선스가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공동 연구하면서 저희가 사이언티픽 영역이나 기술적 영역에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실은 내적 역량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저희가 다양한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의약품을 출시하게 되는 그 과정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VC를 통해서 펀딩을 받지만 이제 이렇게 임상으로 가면 큰 펀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글로벌 펀딩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그 니즈들을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글로벌화 되는데 필요한 그 운영의 경영의 능력까지도 갖춰가는 것이 이 전체가 하나의 글로벌로 가는 하나의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이센셜한 그리고 어려운 단계가 바로 이런 빅파마들과 파트너링을 통해서 이제 공동 연구나 이제 라이선싱 아웃을 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누가 이렇게 글로벌화에 성공했느냐를 좀 들여다보면요. 여기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빅파마 영역하고 파마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80년대 이후에 벤처 기업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에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바이오젠, 암젠, 제넨텍, 길리아드. 또 최근에 모더나하고 이렇게 바이오엔텍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벤처에서 이제 점점 글로벌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에 성공했느냐를 보면 첫 번째는 히트를 쳤다. 그리고 히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블록버스터라는 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수도 보면은 첫 번째 히트를 딱 쳤는데 그 다음에 그 뭐 골든 디스크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그냥 목소리만 하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히트와 블록버스터로 연계되는 요 개발 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몸집 키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은 뭐 이렇게 길리아드 같이 다양한 회사를 M&A를 통해서 몸집을 키울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다국적 제약사들과 파트너링을 통해서 이런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국내 바이오 벤처들이 처한 가장 큰 어려운 점이기도 한데요. 이런 회사들 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의 의미 있는 펀딩을 하고, 그 펀딩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바로 IPO로 이어져서 이들이 글로벌화하는데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였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국내 시장이 사실은 가장 큰 바틀렉 중에 한데,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돼서 이제 글로벌화에 필요한 그런 자금적 역량이 해소되는 것이 현재 필요한 실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뭐 회사들이 다 어쨌든 기술이나 이런 노력만으로 되는 것 같지 않고 일정 부분 세렌디피티, 요거는 이제 일정한 우연하게 잡은 기회, 행운 이런 뜻인데요. 일단 행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의 행운이 필요한 것 같고요. 보시면 모더나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다음에 이 길리어드도 사스나 이 조류 독감이 터지면서 이 타미플루가 히트를 치면서 또 굉장히 도약하는데 이 세렌디피티를 맞이하게 됐죠. 우리 또 국내 기업도 모 기업들 같은 거 보면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행운을 잡아서 또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기회를 또 우리가 엿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조합이 됐을 때 이제 글로벌화에 성공하는 것들을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벤처 기업이 여러 단계가 있지만 창업기, 성장기, 확장기, 성숙기 이렇게 관계를 이제 거치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화에 갈 텐데, 그 중에서 한 초기 3년, 4년 요 창업기가 글로벌화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특보를 확보해서 우리의 개발하려고 하는 치료제가 이제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헌신적인 창업팀, 팀빌딩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초기 투자금을 VC를 통해서 확보하거나 아니면 정부 과제를 선정해서 이걸 조달하는 방법, 그리고 그래서 잘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잘 탄탄하게 갖춰지면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급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문가가 영입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기술 이전이 일어나고 이제 IPO가 됨으로써 이런 글로벌화에 나가는 이제 초석이 마련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화에 나가는 성숙기가 이제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약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앞에 과정이 필요한데, 잠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운칠기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의 일은 재주하고 이제 노력이 있는데, 사실은 운이 7이고 재주가 30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걸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이 기술 창업은 사실은 기칠운삼이다. 기술이 한 70이 되고 운이 30, 그러니까 운이 결국은 따라야 되지만 결국 이제 우리의 재주, 기술이 한 70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70이 뭔가 봤더니 결국은 7개의 축인데, 우리가 원천 기술 또는 차별성 있는 경쟁력이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이제 펀딩이기 때문에 잘 투자를 시기적절에 맞게끔 이제 확보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창업하시면 기존에는 주로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펀딩을 받으셨다면 이제 중소 벤처 기업의 다양한 펀딩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이런 것들을, 또는 KDF 같이 범부처 영역에 정부 과제를 잘 받으셔서 자금도를 하시는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 인력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처우 보상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급여 체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팀 빌딩을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큰 시장에 그다음에 언밋 니드가 있는 영역을 잘 분석하셔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시장 접근을 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다양한 규제들이 있죠. 뭐 인허가 규제도 있지만 뭐 회사를 차리다 보면 다양한 노동법에 대한 규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험실 안전법이라든가 최근에 또 불거지는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또 잘 컴플라이언스를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게 결국은
롱텀의 이게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창업자들이 이제 영속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도 뭐 그것도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일 수도 있고 뭐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결국은 글로벌로 가는데 필요한 7가지의 축이다라고 제가 7년간 좀 경험해 봤던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을 봤더니 대내외 환경을 봤더니 국내는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IRA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통해서 치료제가 정말로 앞으로는 미국 시장에서는 좋은 아까를 받았는데 점점 이것이 이제 점점 얼어지면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위축되는 부분, 특히 이제 유전자 치료제 같이 고가의 비용을 요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조금 더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의 유전자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나 뭐 이렇게 ADC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선호도가 약간 밀리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출산이 이제 더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인력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대기업 위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저출산까지 맞물리면 과연 스타트업에 올 수 있는 좋은 인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으로도 잘 살펴야 되고 우리 이제 창업주이신 대표님께서들도 잘 연구하셔서 이런 부분 인력에 대한 수급도 잘 고민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이 사실은 한국의 여러 측면의 기술에 패스트 팔로우였는데 최근에 중국이 너무 잘 부상을 해서 그럼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그런데 또 미중 갈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회피해가면서 어떻게 잘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바이오 벤처의 성공의 열쇠는 결국 신약이고 결국 글로벌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적 역량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그 내적 역량의 핵심은 결국은 기술과 인적 역량이고 그 밑바탕에는 자금이 깔려 있다. 근데 최근에 대내외적 환경은 이 고글로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칠 운삼의 마음으로 도전에 잘 응전하면 좋은 벤처 기업들이 그 최근에 또 대전을 중심으로 좋은 기업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좋은 스타트업들이 잘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저희 회사는 생명연에서 연구원 창업 2019년에 한 회사고요. 말씀드린 초소형 유전자 가해 기반을 통해서 현재 언맷 니즈가 큰 영역의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대전에서는 기술 개발을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에서는 요 초소형 유전자 가해로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향후 요 유전자 가해 기반 치료제로 글로벌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는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 유전자 가위를 포함해가지고 유전자 치료제 분야가 요즘 한때 굉장히 그게 좀 각광을 받다가 요즘 조금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 그 어떤 분들은 캐점인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극복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음에는 뭐 유전자 치료제 하면은 이제 모든 치료제가 다 극복될 것 같이 이제 막 굉장히 열렬한 그런 관심을 보였는데 사실은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나 이런 ADC가 너무 그 화랑을 보이고 이렇게 그 관심을 받는 영역도 있겠지만 사실은 유전자 치료제가 기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적응증당 치료 시장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료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가의 그 프라이스 태그를 붙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를 페이할 수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미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료보험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보전하니까 치료제 영역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국내나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용도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제약사 측면에서도 일단 규제도 까다롭고 이제 상업화 이후에도
한 15년간 장기 추적을 의무적으로 요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어떠한 변수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이 유전자 치료제의 생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20억, 30억 하는데 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면 AAV 생산 시절 한번 돌리면 기본적으로 5억, 10억이 들어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가의 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생산에 대한 공정 프로세스가 아직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맞물리면서 제도와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환자 수 이런 상업성 이런 측면이 맞물리면서 초기에는 이제 얼리 어댑터들이 이 기술을 좀 차용했다가 현재 약간 캐즘에 빠진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지금 말씀드린 다양한 원인에 대한 해결책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광범위한 수용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숙기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가마다 약간의 일정 정도의 보험에 대한 선진화 이런 것들 좀 손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낮춰지기 위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CMO나 이런 섹터에서의 공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국가적으로도 결국은 이 부분은 갈 수밖에 없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일정 부분의 지원, 투자 정책, 유인 정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은 이제 그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쭉 설명을 아까 해주시면서 3세대 이제 크리스퍼 기술까지 이제 유전자 가해 기술이 발전해 왔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연기 고정 기술이라든가 프라임 에디팅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진화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상업적으로 좀 더 쓰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더 추가적으로 발전돼야 돼야 이게 더 보편화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한 20년 전에 큰 화두가 되었던 말이 이제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잖아요. 그렇죠. 환자와 맞춤형 치료. 맞춤형 치료. 이게 환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게 스폰서 개발자에게는 또 굉장히 이게 리스크가 있는 부담이 되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환자를 위해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항상 충분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은 이런 상업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흐름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세미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 그러니까 하나의 치료를 개발해서 요 치료제에 적합한 다양한 많은 환자들을 커버하는 것이 사실은 시장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프라임 에디팅이나 염기 교정 기술은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기술적인 환영을 받았거든요. 아니 35개 중에서 정확하게 한 곳에 잘못된 곳을 고칠 수 있다니 이거 대단한 기술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물론 맞죠.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고칠 수 있는 환자는 굉장히 환영을 하지만 그런 환자가 굉장히 줄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유전자의 변이를 봤더니 어떤 변이는 100개도 넘어요. 그러면 특정 유전자 변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모든 변이를 다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변이를 다 고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진 인테그레이션 기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변이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 망가진 유전자를 그 프로모터 인근에다가 딱 정확하게 끼워 넣는 그 진 인테그레이션 기술이 개발이 되면 사실은 그 기술로 뮤테이션의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시장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유전자 가해 기술이 개발했고 자르는 기술이 개발했고 그 다음에 염기 교정 기술이 개발이 됐고 프라임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앞으로는 이 진 인테그레이션 기술이 나오면 아마 베이스 에디팅이나 이 프라임 에디팅 기술은 오히려 상업적으로 사장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술이 아마 다양한 유전자 치료제의 기술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실제 현재 사이언스나 네이처에 많은 이 기술이 소개가 되어 있고 현재 효율을 높이는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이 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5년 아니면 10년 안에 이제 실제 임상으로 가는 케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진코아의 김영선 대표님은 재작년인가에 4,500억짜리 기술 수출을 성공하신 걸로 알고 있고,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그 성공 사례를 가지고 계신데 앞으로도 계속 좀 승승장구하셔서 이 분야의 큰 기술 수출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232차 현배관 교수의 바이오 창업 성장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